도연아, 이 사람이 누구냐? 왜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 아버지, 제가 이분을 쳤어요. 제가 이분 인생을 망쳤어요. 여보, 도연이가 또 장을 봐왔네요. 그 녀석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게 대견해요. 우리 복 받은 거지 뭐. 인수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래된 장롱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비추고 주전자에서는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아내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인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그러나 그 평범함이 인수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어제 아들 도연이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가득합니다. 신선한 채소, 고기, 과일까지 빠짐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도연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부모님 댁을 찾아옵니다. 장을 받아주고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고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휴대폰 설정을 고쳐줍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도연의 효자 소문은 자자합니다. 최 선생, 아들 잘 키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경로당에서 화투를 칠 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인수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정말 잘 키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 합니다. 그러나 인수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들의 행동에서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하겠거니 회사 일이 바쁘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아빠 앞에서 받아도 되지라며 태연하게 통화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뭐래? 회사에서 전화 왔어? 순자가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인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토요일 저녁입니다. 무슨 회사 일이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급한 걸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인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밥 식겠다. 순자의 목소리에 인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니 순자는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합니다. 인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을 드는 손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랬습니다. 도연이 컴퓨터를 고쳐주다 말고 갑자기 나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때도 핑계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봤습니다. 도연이 차에 타기 전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모습을,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어느 날 밤 인수는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죠. 뭐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감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수는 그 느낌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과한 걱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인수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언젠가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를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인수는 소파에 기대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뉴스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업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인수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앵커가 용의자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최도현. 인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물론 세상에 최도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앵커는 계속해서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속 회사명과 직책만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인수는 그 회사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인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부엌에서 나온 순자가 물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횡령 사건 나오는데 범인 이름이 도연이랑 같아서. 어머, 그래요? 순자는 가볍게 웃으며 인수 옆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최도연이 얼마나 많은데 괜한 걱정 마세요. 순자의 말이 맞습니다. 인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바쁜 것을 알기에 먼저 연락하는 것을 삼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도연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저 괜찮아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 나야 뭐.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다.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도연은 회의가 있다며 먼저 끊었습니다. 인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인수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인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인수는 오늘 낮에 본 뉴스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아들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갑자기 나가야 한다며 서두르던 모습, 혼자 나가서 받던 전화, 가끔씩 스치듯 지나가던 피곤한 표정,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자 하나의 그림이 되어갔습니다. 아직 선명하지 않은 흐릿한 윤곽만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점점 커지듯 의문은 서서히 인수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인수는 동네 산책에 나섰습니다. 걸음은 느릿했지만 머릿속은 분주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문득 도연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썽을 피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인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렸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의심하다니 인수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괜한 걱정이 많아지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아들을 믿기로.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순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이번 주말에 못 온대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이 주말 방문을 빠뜨리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매주 왔었습니다. 명절이나 출장이 아니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쁜가 봐요. 연말이잖아요. 순자의 말에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인수는 그 생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버지한테 말 못할 게 있니?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다고 대답하면 어쩔 것입니까? 그때 인수는 아들을 의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정말 무언가 있다면 어쩔 것입니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의문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른다는 것을, 언젠가는 그 불씨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밤마다 인수는 잠들기 전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 두려워서 눈을 감는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인수는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 인수는 혼자 동네 약국을 찾았습니다. 순자가 먹는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연이가 챙겨왔겠지만 이번 주말에도 아들은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2주째였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박 약사였습니다. 인수와는 수십 년 지기 사이였습니다. 최 선생, 오랜만이네. 박 약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인수도 가볍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혈압약 타러 왔어. 집사람 거. 아, 그래. 잠깐만. 박 약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인수는 약국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건강식품들, 벽에 붙은 건강 관련 포스터들,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박 약사가 약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인수가 돈을 꺼내려는데 박 약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연 씨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 약사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언제 봤는데? 한 2주 전인가. 여기 앞 편의점에서 마주쳤어. 인사하길래 잠깐 얘기했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인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부모님 댁에 올 때면
만나면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몸 조심하라고 했지. 젊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래? 괜찮다고.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말이야, 그 표정이 영 걸리더라고. 단순히 피곤한 것 같지가 않아.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들은 부모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밝게 웃고 활기차게 행동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던데. 박 약사의 말에 인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아들 일이니까 최 선생이 더 잘 알겠지. 암튼 몸 조심하라고 꼭 전해줘. 인수는 약 봉투를 받아들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인수의 마음은 흐린 날씨처럼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 갑자기 나가야 한다며 서두르던 모습, 혼자 나가서 받던 전화들, 그리고 이제는 피곤한 얼굴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인수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인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박 약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는 얼굴,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수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안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이 회사에 간다고 하는 날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물어봤자 아들이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모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숨겨왔으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갈게요. 점심때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인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에게는 경로당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수는 아들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수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인수를 쳐다봤지만 곧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의 차는 회사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인수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회사에 가는 것이라면, 그냥 바쁜 것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연의 차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방향을 틀더니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따라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 후 도연의 차가 어느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인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아들이 병원에 가는 것입니까? 회사에 간다고 해놓고
왜 병원입니까?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며느리가, 아니면 손주가. 인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인수는 그 사이를 헤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딘가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인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은 왜 이곳에 온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부모에게 숨긴 것입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인수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수는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는 환자복을 입은 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인수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무작정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큰 병원에서 아들이 어느 층, 어느 병실에 갔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도연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 보호자 면회를 왔는데요. 최도연 씨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성함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게 환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보호자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될까요? 직원이 난감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은 환자 성함으로 검색하는데 잠시만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연 씨요? 보호자 명단에 있긴 하네요. 인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큰 병원에. 환자분이 어느 병동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환자 정보는 보호자 본인 확인 후에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인수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 데스크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그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몰래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숨겨둔 가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도연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내와 사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병실 문마다 환자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쳐서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인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인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쫓아가서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한테 말해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알아본 후에 확실한 것을 알고 난 후에 대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병원을 나서고 나서야 인수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을 드나들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숨겨왔다는 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인수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아들이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 왜 그것을 숨기고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자에게는 경로당에서 화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을 알기 전에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인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몇 번이나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어도 병원에서 본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병원 근처를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모르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순자도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나한테 말해봐요. 인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순자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인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미행한 것, 병원에서 보호자 명단을 확인한 것, 아들이 누군가를 몰래 돌보고 있다는 것. 순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누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 환자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그만하세요. 그 아이를 믿어요. 믿는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연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알아서 뭐해요? 그 아이가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괜히 캐물으면 그 아이만 더 힘들어져요. 순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아야겠어. 도연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게 뭔지,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 순자는 인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인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아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병동을 돌아다니며 아들이 들어간 병실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었고 병실은 많았습니다. 인수는 한 층씩 한 병실씩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층을 돌던 때였습니다. 인수는 복도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옆에 붙은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경태, 남, 69세. 인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같은 성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자신과 동갑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최경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연이가 이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같은 성, 같은 나이, 혹시 자신이 모르는 친척입니까? 아니면 인수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병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표정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인수는 짧게나마 병실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인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아들이 저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가족에게 숨겼습니까?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아들을 붙잡고 물어볼까?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대면해도 늦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최경태는 누구입니까? 다음 날 인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아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지독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박스와 도시락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인수는 뒤를 따랐습니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어제 확인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명패에는 여전히 최경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도 고개를 돌려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병들이 늘어서 있었고 링거가 환자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과 가족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도연아, 인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설명해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인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봐. 이분이 누구냐?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 도연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어졌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고를 낸 피해자예요. 인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입니까? 12해 전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이분을 치었어요. 도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순간 졸음이 쏟아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람을 친 후였습니다. 최경태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것은 도연이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됐어요. 일도 못하게 됐고요. 합의는 끝났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평생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병원비를 보냈어요. 간병인도 제가 구해드렸어요. 몇 년 전부터는 직접 와서 돌보기 시작했고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받을 자격이 없어서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효자인 척할 수 있겠어요?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인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굽은 등이 흔들리는 어깨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아들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도연아.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인수는 그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그건 분명해.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인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은 손이 아들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살아온 것,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병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수와 도연, 그리고 침대에 누운 최경태 씨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경태 씨가 경계하는 눈으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는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연이 아버지입니다. 최경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이렇게 갚아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우리 아들이 망쳐놓았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경태 씨는 한참 동안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10년 넘게 저를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미웠어요.
아팠어요. 원망했어요. 내 다리를 가져간 사람이니까. 근데 최경태 씨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왔어요. 간병인보다 더 자주. 처음에는 돈 때문인가 싶었어요. 죄책감 때문이겠지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최경태 씨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인수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도연아, 인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리 와라. 도연이 비틀거리며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인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힘껏 온 마음을 다해. 효도는 우리가 너에게 바란 게 아니다. 인수의 목소리가 아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잘못을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한 것, 그게 바로 사람 사는 길이다. 도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니? 혼자 이렇게 힘들었으면서. 도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또다시 울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혼자 지고 왔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최경태 씨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지른 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입니다. 최경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진짜로 됐어요. 도연 씨가 충분히 갚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짊어지자. 우리가 내 가족이잖니. 혼자 지지 말고 우리한테 기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진실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함으로써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경태 씨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도 순자도 그 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죄책감과 용서, 책임과 화해,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접촉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한 그 결심이 옳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은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리라고. 그것이 인수가 이 긴 여정 끝에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